자, 공무원이 뭡니까? 나라의 업무를, 공공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지금은 어린이들의 꿈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할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프리랜서 전문 직종인이 될 거예요.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들의 꿈은 하나, 성공의 길은 하나, 공무원이었다라고 했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권력이 곧 권력이었고 이 권력을 쥐는 자가 세상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무원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권력을 잘못된 데 쓰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기도 했었죠. 자, 공자님의 논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가서 물었어요. 공자님, 세상에 부끄러움이 있다는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다, 나라의 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얽매여서 관직을 차지하려 하고 잡은 관직을 놓지 않으려 하는 행위, 이 자체가 부끄러움의 정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 이 공무원들의 비리는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신라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기 시작한 것이 통일신라를 처음으로 일으켰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처음으로 사정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사정부라는 건 뭐죠? 공무원 사정의 칼날 이런 말 있죠. 이 사정부를 만들고 그의 아들 문무왕 있지 않습니까? 이 문무왕 때는요, 외사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바깥 외면 다 지방이잖아요.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한 외사정이라는 관리도 따로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발해에서는 중정대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중정대, 관리의 비리를 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가 되죠. 여기는 고려시대는 어사대라고 그래서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기구가 있었고, 요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사헌부로 넘어갑니다. 사헌부로 넘어가고 요것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감사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역대 계보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왕권이 그닥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지역에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냅두면 지방자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의 왕의 대리인인 수령사또를 파견하려 했으나 워낙 호족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수령, 사또가 파견되지 못하는 이런 지역들을 속군 혹은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역들이 훨씬 많았어요. 왕이 관리를 파견한 지역보다.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완벽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던 작든 모든 지역을 왕이 다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모든 크고 작은 지역의 관리사또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화 되긴 하지만 이게 파견된 수령사또들이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조선 후기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똑 같은 사람 진짜 변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왕이 파견한 잠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암행어사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라는 건 조선 후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고요. 암행어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죠, 바로 영조 때 박문수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박문수,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박문수예요. 이 박문수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어사또만 한 줄 알았는데 실제 일반 문관이었었고요. 소론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집권 여당도 아니었어요. 비집권 야당이었습니다. 영조가 집권하면서 파직당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워낙 강직하니까 영조가 데려다 쓴 거죠. 근데 여기는 박문수가 암행어사를 했던 것은 1727년, 1728년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암행어사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그리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가 9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2등인 2위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1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강직함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박문수가 덕유상 근처를 헤매는데 다 불이 꺼져 있는데 밤늦게 한 집만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몽각으로 이렇게 직업정신에 의해서 싹 잠행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늙은 할아버지가 어린 자기 자식을, 젊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서로 울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오? 그리고 이제 말린 거죠. 뭐 비속살인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비속상해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울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가 이제 천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는데 천씨 부자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딸과 며느리를 갖다가 강제로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첩 비슷하게 삼으려고 한다.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같이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이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박문수가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환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쳐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분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옥황상제 분장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결혼식 날 천씨 부자가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에 그 딸과 며느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결혼하려는 그날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나타나서 그냥 술상 잔치상을 다 엎어버리고 나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상제에 옥황상제에 내가 신하인데 오늘 여기는 천시부자 두 놈을 잡아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천시부자가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서 박문수가 다시 그 지역을 가봤더니 그 마을에 손꼽히는 부자로서 함께 자살하려고 그랬던 그 부자가 손꼽히는 부자, 리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 리치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날 이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거는 천복을 받은 집안이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박문수는 미소를 싱긋 지으면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정의의 사도처럼 아이콘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정의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의. 이게 참 쉽지 않죠. 누구나 청소년 시절부터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이르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논어에서 말은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행동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하거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은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행동은 결정 지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도 작은 박문수 그리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